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기술 포럼 제276회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엄중해서 3월, 4월에 몇 차례 쉬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두 번 그 원래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원래 토론회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다음 주 12월 7일 날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유튜브 주소로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그 박호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과학기술 포럼을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대면 강연을 하다가 이번 12월 달에는 온라인 강연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다 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각국의 그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이슈인데,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께서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미국이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이 차제에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큰 부분을 시사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12월 달에 과학기술 포럼도 역시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니까 많은 회원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을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원래 토론회 연사는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뭐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스트에 근무를 하시다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그 맡고 계십니다. 그 박호근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는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법제화를 하겠다고 지금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영숙 장관님의 강연이 더 그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 유영숙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유영숙입니다. 오늘 그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대응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1분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포럼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 또 동료 후배 과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고 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구촌 가족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뭐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국제적인 난제이죠. 기후변화. 이제는 기후위기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기후재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현황과 흐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또 미래 후손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권 전 원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기후변화센터는 전 세계 시민들과 행복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자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설립자는 2008년에 고건정 총리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주년이 되었고요. 지금 그 명예이사장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셨습니다. 제가 제5대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 전임 이사장님들이 워낙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께서 2대 이사장을 하셨고 한덕수 전 총리께서 3대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6년간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은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 청년들에게 클리마투스 칼리지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활동이나 인식 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보조금 전혀 없고요.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과 또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년 전에 왜 고건 총리께서 선견 지명으로 이런 기후변화 센터를 만들었을까?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매년 다보스 포럼이라고 1월 달에 그 포럼을 여는데 그 직전에 세계 위험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발간을 합니다. 올해도 그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2020년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이 기후 위기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10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니 이제 초록색은 다 환경 관련인데 극한 기후,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위적인 환경재해 이 모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2010년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양반구, 이쪽에는 북미와 남미가 보이고 이쪽에는 아프리카 대륙, 아라비아, 인도가 보이죠. 근데 이 색깔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2010년 6월 달에 지구의 온도를 표시를 하는데요. 그전 30년, 그러니까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까지의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올라갔으면 빨간색, 조금 내려갔으면 파란색입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다는 좀 파란색이 있지만 대륙은 모두 다 빨간색입니다. 심지어는 대륙과 가까이 있는 바다조차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성적인 그 데이터를 별로 신뢰를 안 하죠. 그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NOAA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년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대 그 가장 뜨거웠던 해들을 보면 98년 하나 빼놓고는 모두 다 2000년도였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해지는데 2020년도에는 2005년과 98년 빼놓고는 모두 다 2010년대입니다. 아마도 2030년대에 또 이렇게 뽑으면 모두 다 아마 2020년대일 거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2014년도에 북미에 냉동고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 남극보다도 더 추운 지역이 아주 속출을 했는데 미국의 냉동고 한파 때문에 피해가 약 5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나야가라 폭포가 완전히 결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이 뭐 아주 엄청났었죠. 거의 한 6개월 가량 산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한 면적의 16%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미 캘리포니아 산불 규모가 역대 최대라서 이번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처음으로 기가파이어, 그동안은 메가파이어라고 했던 것이 기가파이어의 수준으로 되었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호주 산불도 뭐 아주 대단히 심각했었죠. 이때 그 언론에 보면 호주 산불은 기후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코알라나 또 그 캥거루가 멸종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 5억 마리 정도. 근데 뭐 날아가는 새도 그 화염에 불타서 죽었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한 12억 7천여 마리가 다 죽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놀라워하실 텐데 2013년도에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대개는 태풍의 제목을 이제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명칭을 붙이는데 이때는 중국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엔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다제비입니다. 좀 온순한 양순한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좀 부드럽게 지나가라는 의미로 붙였는데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태풍을 1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5등급 이상이 가장 센 태풍인데 260km/h가 넘으면 5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에는 처음 시작할 때 275km/h였습니다. 나중에 최대 풍속은 375km까지 갔습니다. 300km가 넘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달리는 KTX 위에 그냥 맨몸으로 위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배가 그 집들이 다 부서진 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당시 필리핀 정부가 공식 집계해서 발표한 것이 13,000명 사망입니다. 그리고 뭐 실종, 뭐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하면 한 25,000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 실종된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런 태풍이었고요. 이제 바로 이 태풍이 11월에 있었는데 2013년 11월 바로 직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필리핀 그 대표가 아주 탄식을 하면서 호소하는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 전 세계가 좀 도와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2010년에 역시 엄청난 거의 한 6개월 정도 모스크바 인근에서 산불이 났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56,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재산 피해, 건물 붕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호흡기 질환으로 56,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중국의 2011년도의 가뭄인데 저는 땅이 이렇게 갈라진 건 정말 평생에 처음 봤어요. 원자바오 전 총리이죠. 원자바오 총리께서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이 당시 한 60만 명 이상의 중국 그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011년 그 같은 해였는데 한편 태국에서는 또 엄청난 홍수가 이제 집중호우가 방콕을 아주 강타를 해서 뭐 이 도로가 그 도로 표시판을 보면 도로인데 도로가 거의 하천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죠. 태국의 방콕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었나 뭐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가 하면 같은 태국이 2016년에는 동남아 지역이 전체적으로 가물었는데 엄청난 그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에서는 인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3억 3천만 명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게 지금 물탱크에 많은 그 물항아리들이 있는데 바닥이 흙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사례들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 것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과 2000년 불과 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녹아내리는 그 만년설은 사실은 우리가 저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피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 그 UN 기구인데요.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이라고 UNDRR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하기를 지난 20년간 자연재해가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 원인이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UN 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기상재해 현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 이병건 원장이 우리나라 안전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의 현실은 이제 기온을 보면 전 지구가 지난 100년간 약 0.75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한반도는 물론 6대 도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좀 과잉되어서 표현된 것이 있겠지만 1.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한반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그 특징이 이제 해수면의 상승이죠. 왜냐하면 남극, 북극, 또 킬리만자로 이런데 만년설 이런 빙하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어떤 지역은 지구 평균의 3배를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매우 심각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기상이변을 바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8년도에 우리가 관측한 사상 111년 사상 최악의 그런 폭염을 겪었습니다. 홍천이 41도까지 올랐고요. 서울이 39.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온열 환자라든지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2019년에는 그 역대급 태풍, 그러니까 가을 태풍이 7개나 한반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올해 기상 관측일에 가장 따뜻한 1월 23.6도였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유채꽃이 만발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뉴스에서 얼핏 봤는데 올레길 다니시는 분들이 다 반팔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1월에. 이제 그런가 하면 바로 얼마 전이라 최장의 장마였었죠. 54일간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우리나라에 올 여름에 왔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우리 한강의 모습이 이랬었죠. 꽁꽁 얼어서 썰매도 타고 걸어서 한강을 건너가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있는데, 오늘날 절대 안 얼죠. 여기 지금 약간 살얼음이 잡히지만 절대 얼지 않습니다. 2가지 정도 다른 요인이 있지만 그만큼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물그릇이 커져서 또 얼지 않는 것, 그런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춥고 덥고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에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종별 어획량이 변화합니다. 한류성 어종이 지금 거의 안 잡힙니다. 명태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많이 잡히던 것이 지금은 단 한 마리도 인근 해역에서 안 잡힙니다. 그런가 하면 난류성 어족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안 잡히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요. 제가 2011년도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10년 뒤에는 멜론이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라봉이 제주에서만 나던 것이 전부 김제까지 올라왔고요. 대구가 주산지였던 사과가 지금은 포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더는 사과가 생산되지 않아서 아마도 북한에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지나 사과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면 이렇게 막 퀴즈도 내고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사실은 퀴즈가 들어있거든요. 2011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그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액이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얼마 정도의 금액의 피해액, 그러니까 피해 구제액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그냥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지금은 한 550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 1년 예산, 그건 정부 예산인데 이건 완전 피해 구제액인데 2100년까지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2800조 원이 피해 구제액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6년 정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몽땅 피해 구제에만 쏟아부어도 안 될 정도로 큰 그런 피해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대책을 적극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을 하겠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에너지가 복사열로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도로 지구를 덮여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가장 많은 것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대개 한 6개 정도 온실가스 원인 물질을 꼽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약 88%를 차지를 합니다. 주로 이제 석탄이나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연소를 했을 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6대 온실가스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온실가스는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일부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활동이 주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온실가스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어려움에 대응을 해서 전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레이싱, 녹색 경주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도 각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EU가 가장 잘 하고 있죠. 앞서가서. 그런데 이제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아까 박호근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그 당선인이 되면서 앞으로는 더 미국도 더 앞달려서 이런 그 경주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2000년대에는 토요타가 전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유럽 자동차나 한국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좀 떨어졌지만 그런가 하면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영국의 그 석유 회사인데 태양광이나 수소 발전 설비 같은 그런 실용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BP를 더는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이라고 안 하고 비욘드 피트롤리움, 석유 이후에 비욘드 피트롤리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가장 잘하는 곳은 역시 G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스인데 2005년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에코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깨끗한 물, 친환경 기술에 G의 미래를 걸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에코매지네이션 솔루션 분야, 그러니까 전 그 기업의 그 모든 그 부문에 생산, 유통, 설비 모든 부분에 1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2015년에 결산을 해보니 에코매지네이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의 매출이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다라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G의 제조 생산 공정에서 45%의 물 사용량 감소, 온실가스 32% 감축, 에너지 투입 31% 감소 등 통해서 절약한 것만 350만 달러를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5년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고 나서 2020년까지 10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각국이 국가나 또 기업이나 엄청난 그 녹색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셀리브리티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그 전 세계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황의 회칙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대개는 주제가 인권이랄지 아동이랄지 이런 그 소외계층에 대한 것이 많이 주제가 되었지 환경을 주제로 회칙을 내신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막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유일한 거처인 지구를 구하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G77 국가의 그 대표인 중국을 압력을 좀 많이 넣었었죠.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2015년 9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에 발표했던 건데 중국이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도입을 했는데 17년 말에 전력 부분, 그러니까 전체 부분이 아니라 전력 부분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는 얼굴일 텐데 레오날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그 셀리브리티도 오스카상을 받는 그 시상식에서 이 사람이 그 아카데미상 그 나무주연상에 5번 도전해서 처음 받은 그런 수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4번 떨어졌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말을 할 게 있었기 때문에 대자연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밤 이 순간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넌트라고 하는 극한 기후를 찍은 그 영화로 상을 받은 건데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엔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유엔 체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92년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 정상회의, 각 대통령과 그 수반들이 모인 정상회의에서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뭔가 전 지구촌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이 UNFCCC라고 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지역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발효가 되었고요. 1995년에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고 중요한 해인데요.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가 교토에서 열렸을 때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연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97년에 UN 당사국 총회 COP3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건 이제 행정부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각 나라에 가서 국회 승인을 받고 비준을 받고 그래서 어떤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 발효가 됩니다. 그 발효가 되는 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교토 프로토콜이 이제 시행이 된 게 2008년부터 12년까지. 그게 이제 2009년도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2012년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기간으로 13년부터 20년까지 교토 프로토콜 체제 하에서 우리 전 세계가 지냈는데 단적으로 교토 프로토콜은 뭐냐 하면 선진국들만 줄이자는 거예요.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만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교토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시 선진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 감축국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 그 UN 체제의 그 논의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회의를 할 때 이게 이제 COP 17이었는데 좀 놀라운 그 전환이 일어납니다. applicable to all.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체제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총회가 열렸고 가장 중요한 해인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 COP21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연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12월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고 각 나라에서 국회 비준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떤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55개국 이상이 저 비준을 했거나 또는 온실가스 전 세계 배출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나라들이 비준을 하면 발효가 되는데 그 발효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교토 프로토콜 할 때는 8년 걸리던 이 발효 기간이 파리 협정 때는 불과 11개월밖에 안 걸릴 정도로 전 세계가 다들 심각하게 생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에 그 파리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2011년, 12년을 제가 환경부 있을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해서 연설을 요 2번을 했었고요. 14년부터는 저 기후변화센터의 일원으로 NGO로 전문가로 이 회의에 참석을 14년부터 19년까지 작년까지 참석을 계속했었습니다. 워낙 올해 12월에 영국이 그 순서라 글래스고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내년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고요. 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과 여건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2016년인가 17년도 정도의 그 데이터라 GDP 그 순위가 전 세계 14위, 지금 뭐 12위에서 14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 규모는 14위, 12위 정도인데 전력 소비량 세계 7위입니다. 석유 소비량 8위입니다. 별로 영예롭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 총 배출량이 7억 900만 톤을 배출을 했는데 90년 그러니까 17년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도 배출량의 2.4배입니다. 90년부터 보면 첫 10년은 뭐 거의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IMF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다가 또 상승하는 이런 현재까지 그래서 거의 2.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경제 순위는 한 12위에서 14위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순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에너지 해외 의존도인데요. 우리나라 해외 의존도 어떨까요? 거의 전 그 양을 97% 정도 되는데 이 에너지의 수입이 대한민국 정부 총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OECD 그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로 보면 34개 회원국 중에 30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선을 할 게 많은 거죠. 워낙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이 우리나라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아주 재밌는 카툰을 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후 위기를 극복할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아주 제가 재밌는 카툰을 봤는데요. 여기 지금 도시죠. 도시에 코비드 19이라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위기가 또 더 몰려오고 있고요. 더 큰 파도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금 인류를 지금 덮칠 그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발표를 하셨죠. 다행히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을 잡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린 뉴딜은 사실은 그 유럽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작년에 새로 뽑힌 집행위원장이죠. 독일의 국방장관 했던 우르줄라 폰데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EU의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EU가 2050년 첫 탄소 중립을 이루는 그런 그 대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목표를 발표를 하시고 비전을 발표를 하시고 유럽 그린딜을 마련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그다음에 뭐 이런 보호를 하고 유럽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선도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무서운 거는 이런 유럽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외국 제품들이 유럽 국경으로 들어올 때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상 감찰관 제도를 또 운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유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그 그린 뉴딜이랄지 또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이덕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그린 뉴딜 이거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랄지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했던 그 오래전 저희의 비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드리면 저탄소 녹색 성장은 2008년도 우리 8.15 경축사에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앞으로 60년의 창조를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시면서 단순한 환경정책 이상의 국가 발전 비전이다. 지금까지 회색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도 보호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 기술 신재생 에너지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전 하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많은 국내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산하위원회였었는데 다음 정부 되면서 이제 총리실 산하로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많은 능력들을 갖춰놨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GIR이라는 그 기관을 설립을 해서 여기서 온실가스를 그 배출하는 것을 측정하고 또 뭐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MRV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놨고요. 또 산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을 해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것, 또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린카드라든지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전기차 보급 이런 정말 다양한 국내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이제 기업이나 사업장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할 텐데요. 산업체에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을 써서 줄이도록 하고 자동차 역시 줄이고 환경부에서 주관했던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녹색 생활 실천을 이끄는 인센티브를 확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린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린 크레딧 카드는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다 빼고 그냥 내용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린 카드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을 하는 그런 그 카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요. 에너지를 줄이거나 물 사용량을 줄여도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그런 크레딧 카드인데 2011년 7월에 제가 환경부 있을 때 처음 발급 시작을 해서 2018년 12월에 1,800만 장, 제가 얼마 전에 2,000만 장 넘은 그 기념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은 그런 제도였는데요. 2017년도 UN 그 기후변화 총회 때 독일 본에서 열렸던 COP23회에서 Momentum for Change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그린 크레딧 카드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인센티브 제도로 아주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그런 그 제도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4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만 저는 설명은 한 2개만 대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 기후기금 GCF라고 하는 그런 녹색 기후기금이 우리 그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를 했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국제기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 코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펀드와 기금과 정책과 기술을 아우르는 녹색 트라이앵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그 노력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OECD 환경장관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4가지 중에서 제가 GCF 유치했던 그 내용과 OECD 환경장관 회의 이 2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CF를 유치하는 그 과정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UN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논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때 그 정부 수석 대표로 2번을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의 회의와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의 회의였는데 이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조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그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을 주는 그 공여국 그 재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나라로서 그 전 세계 지구촌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우리 기여금 내겠다. 사무국, 헤드쿼터 사무국도 한국에 유치하겠다라는 연설을 하던 장면입니다.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였고 환경부와 외교부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도 참여를 했고 가장 좀 공이 많이 있으셨던 분은 그 당시 대통령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해서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연설을 할 때 대한민국을 GCF 헤드쿼터의 사무국으로 선정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이때 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 GCF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중량감 있는 그런 UN 기구를 인천 송도에 결국은 유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유치하는 과정이 많은 그런 회의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결국은 한국이 헤드쿼터의 그 사무국을 유치하는 나라로 선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3년 12월에 GCF 사무국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잠깐 그걸 보여드릴 텐데 죄송한데 저 키 좀 잠깐만 선생님 눌러주시겠어요? 여기쯤에 네네 맞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은 환경 분야의 세계 은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조직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조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선진국들이 막대한 자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녹색기후기금입니다. 이른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현재 300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기금을 1000억 달러로 늘리고 그 뒤에도 매년 1000억 달러씩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부터는 기금이 8,450억 달러인 국제통화기금 IMF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사실은 엄청난 그런 UN 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가 저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GCF라고 하는 녹색 기후 기금의 그 본부가 헤드쿼터가 우리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저거는 사실 세계은행보다도 훨씬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구가 우리 인천 송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OECD 환경장관 회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OECD 하에는 많은 그 분야별로 기획재정장관, 교육장관, 과학장관 이런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 분야의 그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가 바로 이 에폭 회의라고 합니다. 환경 장관 회의가 있는데 2012년 3월 말에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OECD 본부에서 제10차 OECD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저희 환경부에 연락이 와서 의장국을 맡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는 그 당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이틀 동안 논의에서 의장국의 그 의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주제가 녹색 성장의 이행을 주제로 한 그런 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가, 현재 진단,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논의였기 때문에 녹색 성장을 가장 먼저 비전으로, 국가 비전으로 손을 들었던 대한민국에게 의장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녹색 성장을 대한민국이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훨씬 더 잘했지만 그래도 국가 비전으로 깃발을 내걸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이걸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환경장관 회의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서 그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선도국가로 발돋움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동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국가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내세운 우리 정부가 고민했던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가 되는 그 노력을 했던 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때부터였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호근 이사장님께서 바이든 당선인이 77일 안에 파리 협정 체제 안으로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시작을 하기에 참 편하고 좋았는데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이 파리 협정이 2015년이 정말 우리 인류사에서는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라고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 이분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으로 이 회의 때 의장이었고요. 우리 반기문 총장님 계시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계시고 이분이 UNFCCC 사무총장이셨습니다. 뭐 Long live the planet, long live humanity, long live life itself 이렇게 막 환호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관객 쪽의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엘고 전 부통령이 보이시고요. 이분은 프랑스 환경장관 세골렌 루아얄이라고 하는 환경장관 항상 파란색을 입으셔서 또 독특한 그런 분이시고요. 저는 아마도 여기 어디쯤 앉아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다 정부 대표단들이고 여기는 NGO나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앉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실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두 나라 간의 합의도 굉장히 어려운데 19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걸 파리 협정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취였죠. 발표가 나자마자 이 파리 협정은 인류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Great success. 터닝 포인트다라고 버락 오바마 트위터에 올라왔고요. 제프리 sak스 교수는 히스토리컬 그리고 글로벌 니고시에이션의 그 산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전 세계가 다 환호하고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을 때를 축하하고 기대에 차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현재 WMO라고 세계 기상기구인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씨 이하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18년이 기상 관측 이후 네 번째로 더운 해인데 가장 더운 4개 해가 15년부터 18년 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17년 대비 해수면이 3.7mm가 상승을 해서 이 정도라면 2세기 말에 1.5도씨 이하로 그 온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PCC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의 그 패널인데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IPCC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냅니다. 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도 있지만 또 뭐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 이런 많은 보고서들을 내는데요. 19년 9월 25일 IPCC 제51차 총회에서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표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장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전 지구적인 배출량을 줄여야지 된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30년 뒤에 대책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IPCC의 의장이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IPCC의 의장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경제학자이신 이회성 박사께서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신데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바로 여기 그 IPCC에서 내놓은 그 경고가 지금 당장 그 지구적인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후손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건가? 이런 지구를 물려줄 건가? 아니면 이런 지구를 물려줄 건가?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게 될지 그것이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그 기후변화 녹색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처럼 아주 잘 정리된 강연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았어야지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30일에 녹화해서 이 동영상은 12월 7일 날 처음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 지금 운영위원들 5분이 나와 계시는데 회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최석식 회장님이 총대를 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영수. 네. 여기 마이크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GCF를 우리나라에 처음 유치했을 때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화제도 많고 뭐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뭘 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네. 좀 알고 계시면은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좀 주십시오. 지금 2013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사무총장은 2대 사무총장까지 왔습니다. 1대 사무총장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 힐라 슈흘로프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한 3년 정도 하고는 그 나라의 신설된 부처의 장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무총장이 바뀌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언론에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좀 더 우리의 영향력을 좀 더 많이 발휘를 하고 또 우리의 인재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서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좀 미약하지만 전 세계로부터 기여금도 들어오고요. 미국이 단 중단했습니다. 트럼프가 되자마자 돈 안 내겠다. 그래서 반 정도 내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거에 반 정도 내고 나머지 반은 안 낸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계속 기여금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UN 회의에 가셔서 2배로 내겠다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2배로 기여금을 내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100몇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뭐 남미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의 많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가 120개인가 100몇십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미 돈이 지급이 돼서 하는 게 100몇십 개가 되는 거고 지금
신청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그거보다 몇 배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저 GCF에 어떻게든 좀 신청을 해볼까 들어가 볼까 굉장히 목매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 GCF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그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의 자본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쪽에서 계획하기는 한 50% 정도를 민간 자본을 지금 하려고 끌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민간 자본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기계가 전공이라 네. 제조업 관련이 이제 주로 많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정부 R&D나 이걸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 정책을 들을 때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데 막상 제조업이 현실에 들어가면 네. 그 환경 정책을 보면 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이 환경부만 하는 정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혼날지 모르는데 저는 산업부나 이런 네. 쪽하고 일을 네.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렇게 환경 정책이 깊게 스며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네. 환경부는 저렇게 중요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한다지만 네. 실제로 산업부 가면 산업에서는 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을 하는데 네. 네. 그게 아닌 제조업 쪽에서는 에너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받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돈을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만 그 정부의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전 산업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공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문제들을 이제 공장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어떤 뭐 개발을 통해서 그런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줄여나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안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는. 네. 아니면 정부가 마련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고.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부만 하고 다른 데는 호응 안 하니까 정부 정책의 이행 마일스톤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 좀 구체화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는데 아니,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 측면이 바로 그거인데요. 이제 이 부처마다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엇박자 나는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드는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래도 실제 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산업에 관련된 산업부에 관련되신 분들은 또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갖는 거는 지금도 그런 조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가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잘 안 했던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많듯이 이 경제 분야 쪽에서도 투자자가 요구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뭐 포스코나 뭐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게도 투자자들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이 ESG 그 데이터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ESG를 너희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그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투자 이거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한다는 것. 그거는 투자를 받아야지 기업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작지만 이젠 소비자들이 그걸 요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기업 중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체육, 그러니까 레저 쪽 의류 뭐 이런 용품을 파는 곳인데 거기는 이 제품이 생산되는 것에서 폐기되는 모든 전 과정에 탄소가 배출되는 그 발자국을 다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제품은 젊은이들에게는 없어서 못 팔린다고. 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다 나간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젠 소비자들이 이 환경에 집중하는 그런 제품에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고 소비자가 찾는다는 이런 사회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 엇박자 나누기에 조금씩 좀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시에 늘 아쉬웠던 분이었는데. 예, 제가 질문인지 코멘트인지 잘 네.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의 에너지 소비, 네. 자원 낭비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네.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지적이 나오고 나서도 여태까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노력은 볼 수가 없고 또 녹색 성장,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구호 또는 제도적인 규제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실제 우리 몸에 와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악당이라는 네. 그게 그냥 어느 언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UNEP가 우리나라를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2030년까지 BAU 37% 감축을 약속해놓고 UNEP 평가로는 계속 증가하죠. 37%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15% 증가하고 예. 있다,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우리는 지금 녹색 성장 가지고 한번 세계를 실망시켰죠.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얘기를 했고 지금 탄소 거래 제도도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탈원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정말 대책 없이 천연가스를 떼는 바람에 15% 증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 선언이 법제화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을 지혜롭게 답을 드릴 자신은 없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서울경제인가 신문에도 난 걸 보니까 탄소 중립이 방법이 안 보인다. 그걸 달성할 방법이 안 보인다. 이런 제가 저 타이틀을 굉장히 재밌게 뽑아서 이렇게 하나 찾아놓고 갖고 오질 못했는데 다만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방법은 또 찾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고요. 어려운 질문은 제가 답을 못하고 쉬운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2년 동안은 모두 다 무상으로 할당을 해서 했고 그 다음 2년도 몇 %, 이렇게 해서 지금 5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단계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랬지만 전 세계에서 전국 단위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로는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막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시진핑도 2017년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력 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외국에서는
저기서 내는 데이터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하는 배출권 거래 제도는 현재 탄소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3만 몇천 원인가 뭐 4, 5만 원까지 갔다가 또 좀 내려갔다 그러는데 어쨌건 톤당 탄소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동안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그래도 그것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제가 우선 쉬운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고요. 그 어려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이제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산업부나 또는 BH 차원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아주 핵심으로 뭐 포스코나 자동차나 이런 에너지를 다소비로 하는 그런 업종들을 탄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업종을 뭔가 에너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죠. 지금 어디서 전문가들은 그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되어야지 과학기술로 에너지 에피션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희가 이 김시중 장관님이 이 포럼 만들고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근데 하여간 기후변화 문제가 그리고 그 저탄소 사회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그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좀 그 부담을 적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런 길을 찾을 건가 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인데 좀 더 그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어색한 토론회인데 우리 유영숙 장관님께서 아주 멋있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